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국회 본청 국정조사 회의장은 벌써부터 상당히 분주한 모양인데요. 오늘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그리고 청와대 약물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 손혜원 의원 모시고 오늘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해요. 베스트 드레서로 뽑히셨다. 아이고 괜히 네. 모델 라인 계신 분들 도와드리느라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막 버벅거리면서 상황 수습이 안 되는 그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 같은데요. 숨은 주역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주역이 아니고 네. 이제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 제보가 아마 우리가 좀 소통이 잘 됐으니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한테 이렇게 갔는데 셋이 다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선 의원님 순서가 앞이었죠. 근데 제가 바로 옆자리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미리 편집을 해서 그 질의 내용하고 동영상 두 카트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동영상 걸어놨었는데 박영선 의원님은 이 인쇄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목소리가 나오고 동영상이 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거 쓰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본인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거 할 거 있으니까 하실 때 같이 하시죠. 해서 이제 제가 그 동영상 있는 것을 이제 틀어서 준비를 해서 같이 해드렸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늘 그런 이 팀 플레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이 한 팀인데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데 저는 저보다 박영선 의원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은 사선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0.01초도 저는 갈등 없었어요. 그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뒤에도 아무런 후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알리고 뜨는 게 좋다고 하지만 거기서 뭐 더 뜨고 더 덜 뜨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그 양쪽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할 겁니다. 제가 국회 출입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뭔가 정보나 자료가 오면 반드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협업, 가버넌스 이런 게 되는 정당이 됐구나 민주당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못 봤던. 신기하네. 그게 저 이상하네. 저는 제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김기춘 씨 하는 것도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우리가 자료라는 게 뻔히 뭐 기사 자료밖에 더 있습니까? 기사에다 나왔던 것들 그리고 뭐 제보 좀 받고 하는 것이 모든 내 수사권도 없고 그쪽에서 그 자료 갖고 그 제보 갖고 이 질의를 하고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일하면서도 그랬고 지난번 국감하면서도 그랬고 그 제 관점이나 제 판단으로 그 다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김기춘 실장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거짓말하고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준비해놨던 거를 그 박영선 의원님을 던져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따로 글을 거기서 막 썼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발표한 겁니다. 그 팩트 뭐 무슨 뭐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당신이 국민 앞에서 증거는 없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이 국민들 앞에서 심판받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했죠. 그리고 국조라는 게 뭐 밝힐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그 사람들 흔들리는 눈을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기를 저는 바랬죠. 그리고 사실은 국조하면서 이제 이게 하루하루 뒤로 가고 뒤 시간으로 가면서 앞에 것들이 잊혀지는데 저는 앞에 거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재벌 회장들 맞아요. 나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숙지를 해서 제 컨텐츠를 갖고 물어본다는 것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주진영, 김상조 두 박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입으로 그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질의하는 거를 제가 그런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매번 다른 기획을 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PPL이라는 거 할 때도 그 영상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입니다. 맞아요. 대통령이 32번이나 그 프리존 을 한다는 거 규제 프리존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주자고 하는 그 아주 정말 웃지 못할 그럴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매번 그 이 청문회 그 성격에 맞춰서 제가 보는 그 관점이라든지 제가 그 질의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제 식으로 갖고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3차 청문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피눈물을 대통령도 피눈물이 나는 게 어떤 건지 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국민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린 2년여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이제 오늘 드디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마침 한국일보에서 성형시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그 보도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그 성형 시술이나 수술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얼굴이 변해가는 과정들 우리가 다 봤고요. 그러니까 그 힐러리가 이 선거에 나올 때 이 주름을 어떻게 손을 보고 나올 것이냐 그냥 나올 것이냐를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내 세월을 그냥 갖고 가겠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 같이 이렇게 보톡스하고 이렇게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얼굴이 나름대로 지적이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얼굴이 이렇게 각이 좀 지고 굉장히 플랫한 얼굴이란 굉장히 근데 이게 얼굴이 이게 퉁퉁하게 둥그러지면서 마치 지우개로 지우다 만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뿌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성형 시술을 했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 둘씩 그 병원들 그리고 이제 의사들하고 연관되는 일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나타나는데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간에 했느냐라는 것에서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시술이라는 거는 마치 중독성이 있어갖고 조금씩 자꾸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옆에 또 해야 되고 옆에 또 해야 되고 뭐 이런데 하다 보니 옆에 또 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코 옆에가 약간 퍼르스름하게 멍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주름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 여기 이렇게 옛날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웃을 때나 이 말할 때 주름이 생기지 않으려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 보톡스나 그게 살짝 필러를 귀여운 느낌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기 생긴 거를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걸 또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2005년 사진하고 지난 그 마지막 3차 대국민 담화 때 사진을 비교한 한국일보를 봤더니 완전히 세월이 거꾸로 됐더라고요. 훨씬 퉁퉁하게 이렇게 자꾸 팔자주름이 이런 거 없애면 계속 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그게 사실 그 정도면 중독 수준. 아 근데 성형 시술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중독으로 갑니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을 함께 계속 하는데 대통령은 수술은 잘 모르겠고 시술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퉁퉁해져 가잖아요 얼굴이. 최순실도 퉁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병원을 다니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증인으로 김영재 의원, 이제 김영재 원장이 오늘 증인 출석을 합니다. 봤더니요, 그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무려 136차례나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진료를 받았는데
SBS 보도 말이에요. 그런데 1956년 2월 2일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56년은 최순실 씨가 태어난 해, 박근혜 대통령은 52년생,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 뭔가 좀 조작이나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이름과 그 생년월일을 속였다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특히 거기서 뭐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들을 그 처방을 받았다면 그는 범죄입니다. 그는 김영재 그 의사가 뭐 그대로 가기 어려울 거고요, 본인들도. 근데 그게 이제 어제 SBS 보니까 뭐 확신을 갖고 한 달 동안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예.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그 내용이 다뤄질까요? 얘기하시겠죠, 다들. 저는 뭐 남들은 이제 전 좀 뒤쪽입니다, 오늘 좀. 그래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제 질의를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할 거는 이제 저는 오늘 그 의료농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의료농단. 네, 의료농단. 이게 그 서창석 주치의로 시작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서울대 의사들 중에서도 그 분당 서울대 병원 파들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여기 종로 서울대가 아니라 그쪽 파들인데 거기에 뭔가 이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밝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오늘 굉장히 한번 유심히 보시면 뭔가 의심스러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센 뭔가가 나올 것 세다는 거 기자분들 너무 센 거 좋아하는 것 같아. 한 방을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 그보다는 그 왜 그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렇게 그 계속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치의와 이제 거기 또 이런 게 나오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워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의 그 고리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농단에서 이제 차움으로 시작된 그 차병원이라는 그 의료 재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그 이 사람들의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의 본분을 좀 벗어나서 그 이 병원 마케팅이라는 미명하에 부자들한테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은 이제 목돈을 좀 빼내겠다라는 걸로 이제 VIP 마케팅을 한 거죠. 거기다 대통령까지 등장시키는 이 마케팅으로 이제 온갖 규제는 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따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것들 두 번째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세월호에 관련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세월호의 7시간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국조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점점 그 이 7시간에 다가가는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지금 전 시민들이 지금 그 찾아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증인들이 안 나오고 피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민석 의원 지금 미국까지 가고 독일 가고 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증인들은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낮이겠죠. 그 오늘도 사실은 나와야 될 증인들이 안 나오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샘플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또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침대 뭐 이상한 김치냉장고 이런 거 왜 산 거야라고 이제 19대 때부터 지적됐던 바,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두 사람이 또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고영태 증인이 나와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증인들 같이 막 노회하게 그 정말 장어같이 넘나드는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당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윤전추나 이영선 이제 행정관 같은 친구들이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안 내보낸 것 같아요.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뭐 지금도 위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관련돼서 하겠죠. 뭐 이제 와서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려는지. 그 조여옥 대위 있잖아요. 원래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또 말을 바꿨어요. 군 당국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군이 못 나가게 안내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군이 못 당하게 하는 거기에 앞서서 그 윤전추 행정관 같은 사람이 못 나오는 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그 주치의가 있지만은 의무실장이 원래는 외부에서 가장 유능한 오늘 이제 나옵니다. 유능한 그 외과 의사를 데려다 의무실장을 시켰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 간호사나 그 밑에 있는 의사들 조직이 전부 군대 조직이에요. 다 군의관들이고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면 10개월 만에 잘라요. 의무실장을. 그래서 그분 오늘 나오는데 그러면 죄 없이 나와가지고 진짜 최고의 내과 의사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청와대로 들어간다 그럴 때 우리 다 좀 섭섭했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 밑에 있는 김선우라고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친구가 의무실장이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쪽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유능한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혁대이나 지금 그 김선우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최순실에 의해서 하자는 대로 그냥 그 움직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야 뭐 지금 나와서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태반 주사 놔줘. 그러면 놓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태반 주사는 안 됩니다. 여기 이병석 선생이나 그 김원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안 됩니다죠. 훌륭한 의사들은 그런 처방들, 그 대체 의학에 대한 것들이나 그런 그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존심이 있는 것이 훌륭한 의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은 안 된다고 했으니 이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그 주사 그리고 약물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했던 청와대 의약품 목록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약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맞죠. 이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수면 유도와 관련된 것들인데. 청와대는 무슨 뭐 해외 출장 갈 때 시차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마뜩치 않은 해명이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 이번 7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 의료농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프로포폴에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농단 핵심. 네. 이 지금 이제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의사들 그 유명한 병원들 의 어떤 유능함의 정도는 프로포폴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정말요?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포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병원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그 템프로 나가는 그 자기 환자한테 밤에 우유 주사를 놔준다고 불러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폴에 관련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하고 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이게 한 앰플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5분, 10분 정도의 수면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간, 요 양이 끝나면 다시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 대한 것이 그 환자의 그 치료와 그 처방이 전부 다 보고가 돼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경우에 이것을 남겨가지고 모은대요. 뒤로 빼는 거네요. 네네, 모아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기 단골들한테 주면서 반대급부로 자기가 무엇을 받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영재 병원이 프로포폴을 지난번에 뭐 1년의 처방이 뭐 어마어마한 양의 처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지금 오는 사람들 보면은 VIP나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많이 오는데 주로 이제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한테서는 이 프로포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이 그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프로포폴이 이
이 처방도 어렵고 이제 확보도 어려우니까 그 유사한 약품들이 네. 처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 조금 더 그 까다롭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약품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통제라는 것이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얼마 전에 그 지난 4월에 죽은 그 프린스 같은 친구가 그 마약성 그 진통제에 이제 중독이 되면은 그 중독을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그 해독제를 또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마취제 같은 강한 마취제, 강한 진통제들은 이제 마취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과 해독제 같은 것을 그 계속해서 함께 쓰다가 죽은 거예요. 약물 중독이. 근데 그 세 가지 약이 청와대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 가지 약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누가 썼느냐는 그렇죠. 거죠. 누가 썼느냐. 근데 이거 누가 썼느냐고 했을 때 그걸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조를 보면서 그 세 가지 약, 프린스를 죽게 만든 그 세 가지 약이 똑같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와 그 해독제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최순실 씨 조카, 그러니까 최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 씨. 이 장시호 씨한테 수년 전부터 그 디아제팜 이게 이제 향정으로 묶여 있는 이제 마약류 약인데 이거를 계속 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실이 없을 때는 분만실에서도 놔줬다. 당연히 그건 아무 데서나 놔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뭐 산부인과에서는 입원실이 비어있으면 분만실도 이제 베드가 있으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향정약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고통 없이 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뒤끝이 깨끗하고 해서 한다는 건데, 그 임순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인 게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그 이 최순실 최순득의 그 의사였죠. 주치의였죠. 그리고 그분이 그 제주도로 그 이 최유라가 애를 낳을 때 갔잖아요. 정유라가 최유라 정유라가 애를 낳을 때 갔고, 그래서 그리고 업계에서는 대통령 주치의로 다 그 임순 선생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산부인과 쪽에서는.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서창석 선생이 들어가서 놀랬다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던 것이 그 임순 선생이 대통령의 그 의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소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지금 뭐 점점 그 손혜원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 국정조사도 상당히 뜨거울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중요한 증인들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밝혀야 될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정원장, 그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0분,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20분.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막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어제도 또 그 미용사가 청와대에 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나오지도 않는데 머리는 왜 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성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올린 머리를 하려면 머리가 퍼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머리를 감고 나면 지금 어느 정도 길일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길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머리가 퍼머 머리예요. 퍼머 머리가 아니면 그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퍼머 머리를 매일 아침마다 미용사가 와서 샤워를 하면 이것을 드라이를 하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거를 핀을 꽂고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 머리는 혼자 못하는 머리예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냥 머리를 감고 그냥 묶을 수가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퍼머가 돼 있다는 거야. 꼬불꼬불 아줌마 퍼머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원장이 가서 늘 했겠죠. 그리고 그 나이에 여성 때가 꼭 해야 되는 게 퍼머가 있고 염색이 있어요. 염색.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침마다 드라이를 하고 이제 올리는 거죠. 우리 같이 드라이만 간단히 하면은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미용실 가더라도 그것이 다 펴갖고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매일 한다면 그것도 선수가 와서 해주니까 뭐 50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시간이 20, 30분의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 머리를 하지 않으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머리를 해야 나오지 수 있죠. 그리고 얼굴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었고 명목 자국도 있고 그러면은 이 전문 메이크업을 받지 않으면 또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얘기가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그 내가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한 게 뭐 내가 무슨 죄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시간에 응? 아침에부터 준비를 하고 나갔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예. 세월호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예. 근데 오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불러갖고 해서 5시에 나왔다는 게 우리가 그게 거기에 분개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그 뭐 머리를 했다 화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까십거리를 올리기 좋은 얘기지만은 그것보다는 왜 오후에 그때서야 그걸 시작을 했느냐는 거죠. 평상시와 같이 이게 세월호가 이러고 있다면 얼른 머리하고 얼른 화장하고 빨리 나와야지. 예. 그러니 이제 그걸 보면 수요일은 쉬었다. 그러면 수요일 날이 오프를 했다 하면 수요일 날 오전에 이 양반이 무슨 다른 개인적인 약속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전에 뭐 서면 보고 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오전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게 우리의 의심의 포인트인 거죠. 예. 오후에 머리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왜 오후에 머리를 하냐는 그렇죠. 거죠.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새벽 6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세월호가 8시 50분에 이게 된 건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그 배가 변하는 장면을 시시각각 변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근데 그걸 그 시간에는 안 부르고 오후에 불렀다는 거잖아요. 오후에 텔레비전 3시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이것이 뭐 지금 이런 청문회에서 밝혀질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뭘 했느냐? 누가 들어가서 뭘 했느냐? 과연 그 김영재 선생이 들어가서 매주 수요일 날 그 양반도 뭐 오프였다니까 그 들어가서 오전에 뭐 필러나 무슨 시술을 했을까 모르죠. 그거는 그 했느냐라고 사람들 의심하지만 뭐 뭘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구술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오전에는 메이크업도 머리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 행사는 아니었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포멀한 행사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프라이빗하게도. 그러면은 시술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갖는 거는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 해야 되거든요. 아, 시술은 당연하지.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시술은 이 누워서 하기 때문에 머리도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묶은 채로 그냥 머리를 만약에 시술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모를 일이죠 그거는. 시술만 하고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뭐 오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뭐 어떤 증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왜 평일에 쉴까요? 아, 온 국민이 일하는 시기에. 눈 뜨면 이 직무래잖아요. 주 4일 근무인 거죠. 주 4일 근무. 아, 부럽네요. 주 4일 근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정말 국민적 의혹이 되어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손톱 노란색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 지금도 그대로. 그럼요. 좀 어떠세요? 이제 아이를 키우신 어머니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고 이 아주 그 꽃다운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외치면서 죽어가던 그 순간에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 여전히 밝히지를 않고 있고. 기자님, 네.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네.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이들의 외침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것을 등지고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세월호 특조위 저런 식으로 해산시키고 그 노란색만 보면 너무 지겨웠대잖아요. 최순실이. 이래서 저는 결국은 세월호의 가족과 세월호의 아이들의 정말 원혼이 달래주지 못한 그 원혼이 저는 이 박근혜 오늘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야당조차도 세월호 얘기를 꺼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세월호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국조가 이루어지고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세월호를 갖고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저는 지금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 이제 탄핵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날 우리 당 의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웃을 수만 없는 거잖아요. 박수를 칠 수만도 없는 이건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정치사에 남을 일인데 전부 다 침묵하며 우리는 정말 우리 나름대로 고민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려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 방청객으로 왔던 세월호의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면서 울었잖아요. 나는 그 장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는 감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저는 세월호 노래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진실은 이긴다는 것 끝내.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오늘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이 이렇게 정말 우울하고 전 국민이 스트레스 속에 있지만 이 국민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스텝을 맞춰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도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에 국민들이 우리 팔을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국민들에게 구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원님 지금 굉장히 진심에 우러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고 계세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눈물만 많아져. 그러니까 이 세월호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난 노란색만 봐도 눈물 나더만.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분들이 정말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정말 점잖으신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몇 년을 정말 조직적으로 싸워오는 운동단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참 엄마 아빠니까 이거를 내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점잖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 이 사람들이 살려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밝혀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니네들은 단계마다 속이고 은폐했느냐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어쨌든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함께 이 국조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더 한 발 앞으로 가면 더 의심하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작지만은 하나씩 밝혀지면서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이 저는 국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국회 들어와서 애국심이 생겨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또 옆에서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더 용기가 나고요. 그리고 뭐든지 하면 또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관점이 있고 제가 보는 또 이 다른 그런 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더 쉽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 정치적인 수사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얘기들도 의학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너무 어렵고요. 저는 사실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이번에 일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점점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힘들기는 좀 하지만 우리 비서실도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은 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의 실체에 한 발 더 앞서 이렇게 가까이 가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의원님이 그 저기 인기가 많으시니까 저희 프로그램 좀 자주 나오세요. 1년 전보다 좀 낮았어 제가. 네, 잘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처음 우리 예. 인터뷰했을 때 잠결에 우리 전화 맞아요. 인터뷰했을 때 맞아요. 새벽에 잠결에 전화 인터뷰. 아니요, 그때도 잘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국민들에게 든든한 맏언니. 제가 제 이름이 알려지고 뭐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충분히 뭐 그런 남한테 많이 앞에 나서 봤고 저는 지금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이 국민들께 이분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이분들이 목말라 하는 때 제가 물을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이분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제가 이분들의 덕으로 이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저도 앞서겠습니다. 깃발을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혜원 의원님 손도 잡아주시고 뒤에서 등도 좀 밀어주시고 앞에서 좀 당겨주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